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첫 구형이 오늘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가운데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처음으로 구형이 이루어지는 만큼 특검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제시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도 하는 만큼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도 관심인데요. 관련한 내용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탄핵 소추가 돼서 대통령 권한이 없는데 경호처를 움직여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에 대한 오늘 구형이 내려지는 겁니다. 엄정 대응하겠다 특검이 이렇게 말했는데 구형량 먼저 예측 두 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법률가가 아니기 네.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한 10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예. 지금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더해져 있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혐의가 경합하고 있는데요. 예.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 법정 최고형이 7년 6개월입니다. 거기에 이제 다른 범죄 혐의가 추가된 걸 고려할 때 특검이 아무래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구형을 하지 않겠나 예.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물론 이제 선고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네. 뭐 그와는 별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특검은 그 적용된 혐의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아서 대체로 이제 10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되지 않겠나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구형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그래서 구형을 좀 세게 내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박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검의 입장에서는 아마 최대치로 가혹하게 구형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본질적인 재판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하는 이거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특검으로 봐서는 첫 번째 구형이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국민적 여러 가지 이제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선고하고 나중에 재판부에서 어떤 선고를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치고 구형은 좀 그 엄정하게 가혹하게 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이게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 재판의 구형이 결국은 내란 재판에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에 어떤 시금석이라고 그럴까? 예. 방향을 이렇게 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과연 줄기가 아니고 가지에 해당하는 건데 예. 이걸 먼저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항변도 있을 수 있을 거다. 그러나 네. 오늘의 그 특검 측의 구형은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결심 공판은 증인 신문 후에 특검의 구형 그리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1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진술을 하는 건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걸로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조금 전에 이제 이용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난 그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재판의 본 줄기이기 때문에 그 사건 결과를 보고 나서 거기서 파생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이 뭐 체포 방해 혐의 등등에 대한 선고를 해도 늦지 않고 그게 맞는 순서 아니냐. 예. 뭐 불이타라는 불이타.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 법률 용어가 아니고 일본 법률 용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불의의 습격을 가한다 이런 의미의 용어인데 아마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원천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에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었다 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그 수사권은 없습니다. 뭐 직권남용, 뇌물 이런 죄에 대해 수사를 하는데 이제 공수처는 어쨌든 직권남용죄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관련 범죄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예. 주장을 해왔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해왔던 바는 당시에 영장이 한번 기각이 됐었습니다. 네. 중앙지법에서. 그러니까 이제 서부지방법원으로 법원을 바꿔서 영장 신청을 해서 영장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관할권을 위반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주장을 할 거기 때문에 특검의 어쨌든 이 구형 자체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여기에 이제 혐의를 적용해서 이렇게 이 재판을 진행하고 구형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이 체포 시도 당시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 이런 걸 이야기할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은 저는 이 계엄 자체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비상계엄이 비상대권을 발동한 것이 과연 사법적 대상이냐?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측에서는 이것은 처음부터 사법적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예. 얘기할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만 내란은 될 수 없다. 그러니 내란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이런 부분 이제 잔가지에 해당하는 재판은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이제 방해한 것이 특수 공무 집행 방해라고 하는 지금 혐의로 걸려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공수처가 내란을 수사할 주체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와서 사후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는 계엄에 대해서 탄핵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적 여론도 사실은 높을 때는 뭐 비슷비슷하게 올라갈 때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도 또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경호처는 당연히 경호처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또 보호하고 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금 이제 수사 주체로 봐서는 이제 일반 형사법에 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과 법의 충돌의 지점에 있다. 이런 측면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시에 계엄 당시에 국무위원들에게 일부만 연락을 해서 일부는 심의 의결권을 침해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예. 부분도 오늘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계엄을 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돼 있지만 반드시 의결을 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를 했는데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따를 의무가 없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참석 못한 어떤 국무위원이 있어서 예. 그날 왔다고 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 자기 반대 의견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을 아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나와서 또 뭐 총기 소지를 알려도 된다. 우리는 미사일이 있다. 이런 것도 많이 말했으니까 어떻게 구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 그 1월 16일에 이번 구형에 대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기간이 내년 1월 18일이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결과까지 보고 선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게 혹시 만약에 그 말이 받아들여져서 선고가 내년 1월 16일 이후로 미뤄진다면 1월 18일에 구속 만료 기간이니까 내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둔 의견일까요? 그런 일시적 석방에 대한 기대감을 아마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이제 윤 어게인이라고 거론되는 분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예.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나 이제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차례 구속 취소돼서 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그에 대해서 이제 여론의 공분이 있었고요. 또 납득하기 어려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지기현 지금 재판장에 대해서 여전히 불신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려가 큰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1월 16일 날 이 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선고에서 중형이 구형되고 또 실형이 선고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중간에 석방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게다가 엊그저께 그 여인영 사령관과 김영현 장관에 대해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 이적죄에 대해서 지금 같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윤 전 대통령도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해서 그 영장이 발부된 걸 감안한다면 설사 이 재판이 아니더라도 네. 윤 전 대통령은 그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1월 18일 날 지금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구속 만기로 인해서 출소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예. 그러나 뭐 본인이나 혹은 그 주변의 지지자들은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1월 16일 날 이 재판을 선고하는 게 피의자의 방어권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해왔던 게 아닌가 싶은데 예. 현실적으로 뭐 그런 기대와 달리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영호 의원님,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양에 무인기 투입한 혐의에 대한 그 구속영장 심사를 했고 이제 30일 이후에 신문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구속이 이제 결정이 되면 16일 선고, 18일 만기와 상관없이 계속 구속은 더 이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저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것 이 재판에 상관없이 예. 16일 이후로 이번 재판이 늦춰져서 석방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6일에 선고는 나올 거니까요. 저는 뭐 그렇게 예.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법부가 처해 있는 환경, 국민적인 그 여론의 압박, 아마 사법부가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이걸 만일 최종 그 16일에 예정되어 있는 재판 선고를 그 이후로 늦춰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출소를 한다? 지난번에 직위원 재판부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법부로 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저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민주당 쪽에서도 여러 가지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런저런 것들. 그래서 지금 23일 날 이미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촘촘히 구멍을 막아놓은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16일 날 이게 선고가 늦춰져서 이렇게 석방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일부의 기대, 예. 이것은 저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뭐 평양에 또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이적죄, 그게 뭐 외환죄로 지금 한게 일반 이적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구나 또 논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북한에서 그 오물풍선을 여러 번 차례 보냈는데 그럼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해야 될 일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무인기를 보냈다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검에서 이적죄로 걸어서 이렇게 기소하고 또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제 재판부에서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예. 그러나 상당수의 국민들의 시각은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처음에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걸 뭐 외환죄로 걸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외환죄로 걸어놓으면 결국은 그럼 북한의 뭐 김정은한테 물어보겠습니까? 당신들하고 짜고 공모해서 해야 되거든요. 예. 일반 이제 외환죄는 그럼 공모의 주체가 북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북한 측에 당국에 물어봐가지고 윤석열 정부하고 얘네들이 짜고 했느냐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적죄로 거는 것이어서 예. 저는 이런 것들은 결국 핵심은 이 내란죄가 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계엄이라는 게 굉장히 엉성하게 졸속적으로 정말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정치적인 이런 비상대권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파면된 것으로 충분히 대가를 치렀는데 예, 예. 이게 과연 이게 그 국헌을 물러나기 위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거냐라고 네. 하는 것에 시각이 엇갈리기 때문에 예. 이런 지금 재판되고 있는 것은 격까지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체포방해 혐의 재판의 선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달 16일에 이루어지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이 다음 달 9일에 변론이 마무리되게 되는데 이 재판에 대한 선고는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글쎄요, 아직 뭐 선고 기일이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2월 내에는 나지 않겠나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2월 달이면은 이제 사법부가 법관 인사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직위원 재판장도 인사 대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2월을 넘겨서 선고가 나게 되면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을 가능성이 있어서 2월 내에는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있는데 예. 언제로 지정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좀 재판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직위원 재판장이 재판 소송 지휘를 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엄중한 내란이라는 사건을 지휘함에 있어서 너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끌려다니고 불필요한 주장들에 재판장이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 예. 어찌됐건 간에 늦어졌더라도 선고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아시겠지만은 이제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 최저형이 무기입니다. 사실 무기 이하의 형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네. 물론 이제 감경의 사유가 있다면 감경될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제 형 감경의 사유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건데 윤 전 예. 대통령 측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경 사유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그런 게 아마도 윤 전 대통령 측에 이 재판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본인의 무죄 결백 이거를 이제 법리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이제 전 국민이 다 지켜봤던 그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예. 12월 3일 날.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이용호 의원님께서는 이게 이제 계엄이고 내란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계엄이냐가 중요한데 그 위헌성이 명백한 계엄이었고 계엄군이 어쨌든 국회를 침탈하려고 시도를 했고 실제 예. 본회의 유리창을 깨고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건 이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 계획이 굉장히 치밀했고 네.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정치인들, 여야 지도자들 이 체포 계획을 가졌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게 단순히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그런 이른바 계몽령이라고 볼 수 없는 명백한 이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그런 이 내란에 해당하고 그에 따르는 법정 최저형 이하의 그런 형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무기징역 이상이 될 텐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선 법 쪽에도 이게 내란이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린 것으로 저는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란이 아니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엇갈린 시선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예를 들면 그 내란이 되려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과연 계엄군이 폭동을 일으킨 거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영문도 모르고 대통령이 가라고 군통수권자가 지시하니까 따라서 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공권력이 그냥 동원된 거예요. 그런데 동원된 사람을 폭도로 처분한다? 그것을 본다? 그건 저는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같은 경우에 5.18 있었을 때는 그 당시에 그 12.12 사태 때는 전두환은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예. 그때는 밑에 그냥 일개 군 간부였는데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위에 그 정승화 참모총장이 있고 계엄사령관이 있는데 그걸 사실은 뒤엎어서 본인이 권력을 쟁취한 그게 내란인 것이고 예. 이건 지금 이미 대통령이 어떤 군통수권자로서 권력을 쥐고 있는데 내란을 일으켰다. 이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조금 사실 긴가민가한 국민들 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떤 결론을 예. 이제 그 직위원 재판보다 낼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나 직위원 재판 보고 내란이다 아니다라고 또 결론을 내본들 또 2심 가면 이제 내란 전단 재판이 생기잖아요. 예. 이번에 법 통과시켰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있을 거고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또 알겠습니다. 거기에 예. 지나면 또 대법원에 갈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재판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정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동의를 하면서도 예. 그러나 또 법은 법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이건 우리가 지켜볼 일이지 비전문가가 예단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사병들은 말씀하신 대로 명령에 따른 걸 수도 있는데 그 위에 사령관 몇몇은 같이 회의도 했고 대통령의 의중을 아는 상태에서 그 지시를 따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법적 책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법적 책임은 예를 들어 잘못된 것은 지켜야죠. 예, 그러나 이걸 내란으로 질 거냐 알겠습니다. 아니면 일반적인 형사법적으로 질 거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 재판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도 그 모레 28일 날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어떻게 처분할지, 과연 뇌물죄로 같이 부부를 기소할지, 그 목걸이 받고 뭐 그런 등등의 그걸 뇌물로 볼 수 있을지 어떻게 이거 왜냐하면 28일이면 내일 모레니까 빨리 기소할지 말지는 정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결정할까요? 근데 저는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다고 보는 네. 거예요. 이게 그냥 호의에 의한 선물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예. 예. 특히 이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백을 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또 그 국정원
그 기조실장으로 보임됐던 네. 그 검사가 그 선물했던 그런 어떤 그림의 성격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걸 단순히 호의에 의한 선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대가성을 전제로 한 그런 뇌물로 보는 것이 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나 이제 김건희 씨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김건희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공범으로 적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마 특검이 그래서 이른바 이제 경제 공동체론에 입각한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소할 때 예. 바로 그 경제 공동체론에 의해서 공범으로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법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뇌물죄를 입증하려면 대가성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게 뭐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건 이제 대가성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직무 관련성만 있어도 입증이 되는데 뇌물죄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입증 책임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대가성 여부가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네. 보더라도.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입증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아마 뇌물죄 기소 가능성이 높은데 아시겠지만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면 금액이 1억 이상만 돼도 최저형이 10년입니다. 예.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죄이기 때문에 이미 뭐 윤 전 대통령이 7가지 혐의로 기소돼 있는 데다 이제 이것까지 기소가 되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중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 특검의 기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네요.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믿을까? 네.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뭐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가 그 뭔가 금품을 받았고 또 어떤 이제 블랙박스를 통해서 어떤 경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것이 결과로 이어졌다. 예. 이런 상황이어서 그게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전혀 무관하다라고 단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김건희 그 부인이 공직자 아닌 상태여서 금품을 받았을 때 이게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시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또 뭐 지금으로 봐서는 뭐 이게 국민적 여론이나 결국 재판도 국민적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1심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상당 부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이어받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의 기소 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최근 여야 간 합의점 찾기에 나선 통일교 특검 그리고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이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부분이 더 밝혀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이제 그 3대 특검이 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28일이면은. 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애초에 수사 범위가 16가지 혐의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김건희 씨가 기소된 거는 한 4가지 정도 혐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 정도의 혐의들이 수사가 안 된 채 네. 국수본으로 이첩이 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그건 사실은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하면서 상당 정도 수사가 진척이 됐던 상태에서 특검이 임계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간매직 사건 이런 것들은 비교적 이제 겉으로 드러난 그런 사건이어서 수사가 빨리 진척된 반면에 이를테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라든지 또 대통령실 관저 이전이라든지 이건 어떻게 보면 그 국가 정책에 김건희 씨가 비정상적으로 개입해서 결론을 바꾼 일종의 이제 국정농단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 수사가 거의 안 됐습니다. 때문에 이후에 국수본이 그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한다면 김건희 씨가 이제 국정에 개입해서 어떤 뭐 정책에 그런 결과를 바꿨다든지 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좀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예. 물론 그것도 윤 전 대통령의 그 비호 내지는 윤 전 대통령의 뭐 묵인 이게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도 그와 관련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2차 특검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냐 예. 아니면 국수본에서 수사를 넘겨받아서 하는 게 효과적이냐 이게 하나의 쟁점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2차 특검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특검이라는 건 늘 기간의 제한을 받고 인력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치적 효과는 특검이 훨씬 더 크지만 예. 수사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기한의 제한이 없고 수사 역량을 뭐 어떻게 보면은 특검처럼 제한받지 않고 동원할 수 있는 국수본 수사가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예. 그런데다가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 중에는 ODA처럼 타국 정보가 연관되어 있는 사건도 있어요. 그건 이제 타국 정보하고 서신 교환만 한번, 공문 교환만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도 몇 개월씩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해진 특검 기간 내에 그 혐의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기한이 없는 수사를 하는 게 김건희 씨 지금 이 김건희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더 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2차 특검 여부를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뭐 통일교 특검은 지금 여야가 하기로는 했는데 이제 특검 추천 주체가 누구냐, 뭐 수사 범위가 어디냐 이걸 둘러싸고 아직 줄다리기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국민적 시선에서 보면 이건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지휘고와 가릴 것 없이 수사해서 철저히 밝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권이 마치 이렇게 핑퐁 치듯이 서로 이제 유리한 그 주장을 하면서 이 특검 시기를 연장하는 거는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비판할 소지가 좀 다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씨 관련한 의혹들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좀 수사가 더 이루어져야 할 부분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그 통일교가 그 집요하게 정치권과 유착을 해서 로비를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지금 대부분 덮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민중기 특검에서 지난 8월에 이 부분이 진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정도를 좀 뭉개는 바람에 예. 오히려 특검이 자초해서 일이 커졌어요. 이런 상태에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피하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야를 관계없이 지휘고와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하라. 이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수사 주체와 특검의 그 추천 주체 그리고 수사 범위를 놓고 지금 여야 간에 티격태격거리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특검을 추천하는 주체는 민주당도 안 되고 국민의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권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3의 어떤 주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또 헌재는 민주당 쪽에 가까우니까 헌재에서 해야 된다. 또 이쪽은 대법원은 못 믿으니까 대법원은 네. 안 된다. 이런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뭐 그 변협 이런 데서 하든지 예.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하여튼 특검의 성격은 그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엄정하게 해야 되겠다. 특히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이런 예. 측면에 있어서 좀 특검을 이렇게 추천하는 주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방만하게 너무 많은 특검의 수사 내용을 넣다 보면 여야 간에 하다가 협상하다 잘못하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더구나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들은 그 일반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거론된 사람들의 공소시효가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좀 서둘러서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제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서로 이렇게 또 맞물려서 돌아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2차 종합특검을 과연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6개월 사실은 수많은 그 검사 그리고 수사관 동원해가지고 500번 가까이 500명 가까이 수사관을 동원하고 200번 가까이 사실 압수수색하고 해서 털어서 상당히 털었어요. 그러니까 이 털어서 기소한 것을 잘 유지해 살 필요가 있고 하다 보면 또 나중에 국수본에서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과하게 하다 보면 역풍이 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 내란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도 있고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삼고 때문에 걱정을 많이들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 정도 이제 끊어주고 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결심 공판이 잠시 후 10시 15분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특검의 구형량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